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영입니다. 실은 오늘 저희 키노트 스피치를 맡으면서 요즘에 저번에 시행됐었던 GDPR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궁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막연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노트에서는 사실 EY 한영에서 많은 부분을 컨설팅했습니다. 물론 국내 컨설팅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글로벌에서 유럽에서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많이 진행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그 어떤 부분을 컨설팅하는데 어려운 점이고 결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형태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답니다. GDPR에 대한 것들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데서 많이 강연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키포인트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벌금 하도 많이 얘기되는 거, DPO 지정, 동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된다는 내용들이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아마 이 포인트가 가장 많은 내용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도대체 과징금 맞는 거야? 도대체 과징금 어떻게 돼? 언제부터 맞을까? 이게 핫 이슈입니다. 주로 GDPR 하면 이꼴 과징금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우리 적용 대상 맞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 대상이 해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있는 고객 데이터가 GDPR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럼 그 GDPR에 대한 것들 어떤 걸 준비해야 돼?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면 도대체 대응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대응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별개로 얘기되는 것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GDPR 협약이 있는데 이러한 협약들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준비할 일들이 많이 적어지느냐 하는 내용들이 아마 큰 카테고리를 보면 저에게 질문도 많이 나오고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GDPR에서 정의하는 이게 대상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대상들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EU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이슈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거주자입니다. EU에 거주하는 사람이지 EU 국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핫 이슈 때문에 가장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 우리 현재 한국에서 기업 쪽에서 파견 나가 있는 주재원 EU GDPR 대상입니다.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주민입니다.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EU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요. 대상입니다. 자,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거주자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거주자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주소지가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핫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EU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등록해야 되면은 대상이냐 아니냐, 그럼 언제까지 대상이고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슈들이 핫 이슈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아직까지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기준은 거주자 기준이고 거주자에 따라서 EU 거주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를 가져가면 무조건 대상이고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한두 명에 또 과연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너희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준비를 다 해야 되냐, 예산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EU에 있는 거주자의 기준이 에 따라서 뭐가 진행되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EU 법률은 회원국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DPO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이건 뭐냐면은 회원국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GDPR 법보다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GDPR을 준비하면 현재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현재 EU 국가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GDPR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대상이 돼야 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EU 국가에서 중에서 법이 강한 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따라서 법률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얼마 전에 법 시행을 완료해서 GDPR로 해서 법을 강하게 하겠다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참 웃긴 얘기지만 과징금 전액을 폴란드 정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표할 정도면은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법률에 따라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오래 했던 내용들이 바로 각 나라의 개별법을 다 분석해서 그 나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개별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개별법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우리의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GDP에 연관돼 있다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은 우선적으로는 강한 법의 나라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컨설턴트로서 많은 권고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이라는 부분에서의 개별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준비해야 할 단계가 뭐냐 하면 11가지에 대한 것들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가지 프로세스 보시는 것처럼 다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저 11가지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져가나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현재 규정에 대한 에지이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식별해주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 컨설팅 기간 쪽에서 저 항목들을 뭘 준비해야 되는 이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GDPR 컨퍼런스 가보면 저거에 대한 법 규정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액티비티는 얘기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항목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액티비티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11가지 요소가 키노트에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되는 한 3-4가지 정도가 과연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DPO 지정입니다.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일을 할 사람을 지정하고 규정에 따라 DPO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저 빨간색으로 나오는 3가지입니다. 대규모이고 모니터링하고 민감 정보를 다루는 데는 무조건 DPO를 지정해라는 겁니다. 자, 저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것들이 과연 기업에 얼마나 판매법인이 간단히 있는 것 이외에는 유럽에 있는 현지 법인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저게 소요될 겁니다. 또 우리 대규모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클 거라고 얘기를 보는데 그 밑에 달아놓은 것처럼 독일법에서는 10명 이상의 인력에 대한 것들은 DPO 지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개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걸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DPO 지정에 대한 것도 개별 나라 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은 보시는 것처럼 GDPR 가이드라인 나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잘 알고 보안을 잘 알고 법률적으로 잘 알고 또 거기에 보면 역할이 뭐냐? 내부의 정보보호 활동에 관리하는 이행 모니터링하고 프로세스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CPO들이 하는 역할을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유럽에 대한 것들을 법을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하냐면은 처음에 DPO가 해야 될 것들이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역할을 지정해주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최대 CEO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고민합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DPO를 지정합니다. 미국에 유럽에 있는 현지 법인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현지의 법인의 DPO를 지정한다. 자, 우리 내부의 DPO를 지정한다. 어쨌건 이 GDPR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DPO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정 것들이 물론 외부인으로도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에다가 한번 그 현지에다가 DPO를 선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장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강한 법에서는
대외에 대한 행동 액티비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면 결국은 DPO의 역할은 DPA에 있는 규제기관과 대응하면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GDPR의 규정에는 아까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과연 그 선임된 DPO가 다 할 수 있느냐, 국내의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느냐 되게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일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DPO에 대한 선정은 유럽에서 일하는 양대 쪽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DPO를 지정하면 누구 지정할까요? 국내에서. 자, 실무자는 지정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역할들이 법인장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법인장을 선정을 하고 나면은 법인장 마케팅하기 바쁜데 이 GDPR 진행이 될까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국내 CPO를 진행한다고 해주십시오. 국내 CPO들 지금들 많이 개인정보 활동 흐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있는 현지에 있는 DPO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빠른 대응을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결국 양쪽 다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현지의 DPO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 권고안은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은 DPO는 외부 DPO를 많이 합니다. 결국 법률적인 DPO를 많이 선정을 해서 외부에 대한 선임을 하고 그 서브에 대한 DPM을 지정해서 국내의 CPO랑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 형태인데 사실 외부 DPO를 지정하기에는 예산도 있고 또 내부에 대한 흐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는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 대한 컨설트 권고안들은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에 있는 EU에 있는 현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사람들 DPO로 많이 지정을 하고 외부에서 선임된 사람들 많이 지정하는데 국내 기업상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DPO 지정에 대한 포인트가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에 맞게 그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나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이 GDPR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이슈가 되는 동의입니다. 대부분의 컨퍼런스 가보면 동의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야, 동의가 다르대. GDPR 동의가 강해졌고 우리 하는 것들 다 못 쓴다는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동의라는 것들이. 우리 동의가 뭔가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동의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동의들은 체크박스를 주고 강제적인 동의를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 바로 GDPR 제소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원하지 않은 마케팅을 위해서 동의를 강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GDPR 첫 사례로 제소가 당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한국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클리어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컨설팅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자, 첫 번째 GDPR에서 얘기하는 이런 동의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하지 마라. 결국은 뭐냐면은 동등한 입장에서에 대한 체크까지 강제적인 입장에서의 체크박스로 이런 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력한 규정입니다. 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들 다 프로세스적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단순한 체크박스로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는 내용처럼 6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GDPR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데이터 사용의 6가지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이 합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고지를 하면은 우리는 오케이 한다가 바로 동의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제가 허옇게 칠한 게 뭐냐면 계약 이행을 위하거나 법적인 의무를 하거나 중대한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합법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 도큐멘트화 시키면은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GDPR 규정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동의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했는데 GDPR에서는 고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합법적인 도큐멘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고객사나 개인정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지를 위한 중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동의라는 콘텐츠가 있고 맨 밑에 나와 있는 정당한 이익이란 이 콘텐츠가 사실은 되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고지를 통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예외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정당한 이익은 뭘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코멘트들이 글로벌하게도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GDPR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슈가 많은 겁니다. 결국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2, 3, 4, 5, 6에 대한 부분은 고지를 해서 명당 도큐멘트라고 시키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주체에 대한 동의를 받아라. 앞에 보이는 것처럼 힘들지만 각각의 내용들을 다 해서 받아라. 이게 GDPR의 동의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합법적인 이익이 뭐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내가 좀 생소할지 몰라도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서 우선권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되게 마케팅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합법적으로 타당한 건 증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처리되고 그거보다 대한 논리적인 성립이 된다면 문제없이 고지로서 통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GDPR의 동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당한 이익이냐에 대한 식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필요성에 대한 균형 테스트를 다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다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도큐멘트 작업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엄청난 많은 작업을 했었고요. 이 식별을 하는 자체도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소들이 이러한 이익들이 될 수 있다고 권고 레코멘드가 나온 것들, 거기에 따라서 예시가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한 오용 탐지, 뭐 비인가 우리 보안에 관련 것도 고시로서 성립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의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동의받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건 합리적인 도큐멘트를 시키고 그것을 고지를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고지할 거냐? 이것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동의의 포인트고요. 아직 명확하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아까 고지의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법 형태로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적으로는 이런 정당한 이익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도큐멘트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GDPR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준비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슈가 바로 개인정보 역외 이전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부분도 되게 핵심 요소고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꼭지를 한번 잡았었고요. 국가 간의 데이터들을 개인을 트랜스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큐멘터를 시켜야 된다는 게 GDPR의 개념입니다. 어떤 식으로 도큐멘터를 시킬 거냐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방식이 바로 저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건 프라이빗 쉴드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협약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 동의받으면 됩니다. 자,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을 동의받겠습니다. 동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동의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항목들은 있지만 어렵다 하는 거 개별들을 다 그런 요소들을 해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는 스탠다드 클로즈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GDPR에서 말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계약을 통해서 스탠다드 클로즈를 만들게 되면은 이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은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모델 클로즈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탠다드 클로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두 개에 대한 기업들이 성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이 유럽에 있고 국내가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법인이 주로 컨트롤러가 되고 실제적인 프로세스가 되는 것들은 법인이면은 그쪽에 있는 유럽의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계약을 하자면 두 법인끼리의 스탠다드 클로즈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타당한 용어들은 스탠다드로 제시하고 GDPR에서 포맷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클로즈를 만들어서 각각의 항목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되게 많습니다. 정의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것들을 다 정의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다 정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스탠다드 클로즈 다 좋습니다. 뭐가 됐느냐? 그것은 EU에 있는 데이터가 한국으로 올 때에 대한 성립입니다. 결국은 컨트롤러라는 개념의 법인에 있는 데이터가 한국으로 올 때 성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 있는 데이터가 EU 데이터가 어떻게 서로 간에 연관이 돼서 컨트롤러 개념이 한국에 대한 컨트롤러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인정보의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많은 컨설팅에서 도큐멘트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탠다드 클로즈에 대한 것들 90% 다 갑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해외 법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컨트롤을 엮어서 스탠다드 클로즈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BCR이라는 실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통한 이런 협약을 하고 있고요. 국내 아직 기업들은 한 군데 없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들 EY 같은 데는 BCR이 적용됐기 때문에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국내 기업은 아직은 없고요. 일부 대기업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스탠다드 클로즈도 상당히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벗어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국적 기업이 서로 크로스돼서 많은 개인 정보를 크로스해서 할 때는 BCR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R 프로젝트만 따로 3개월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소요되는 일들이 소요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은 이렇게 되고 각각의 항목들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말씀 개인정보 흐름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흐름에 다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흐른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네 번째 꼭지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사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적정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 얘기가 저런 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은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은 문제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사만 보면 뭘 생각하냐면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은 생각하지 않고 저런 게 협약이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저기는 GDPR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항이 되게 적습니다. 일단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이 부분은 지금 기사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개보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 클리어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되게 해당 기업들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이후에 있는 위원장이 와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극히 일부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확산돼서 개법을 포함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들이 아까 스탠다드 클로즈 준비에 대한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용어 자체도 적정성인지 적정성 평가, 혹은 적정성 승인이라는 용어들이 조금 혼재되고 있습니다. 에드컷이 디시저저는 바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은 국가들은 어떻게 있냐면은 12개국이 있는데요. 각각의 도큐멘트를 찾아보면 이런 국가들도 저거 하나의 특화된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프라이빗 쉴드와 엮여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도큐멘트가 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모든 도큐멘트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국가 정부에서 다 해줄 거지 하는 생각은 좀 어려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내용이고요. 그럼 아까 첫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몇 가지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면 뭐 정도 관리 처리 활동의 기록 이런 부분이 바로 로그를 관리한 건데 우리가 로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작은 요소를 어떻게 도큐멘트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서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솔루션에 대한 관계된 국내 보안 업체들이 이것들을 문서화를 더 잘할 수 있게 GDPR 형태로 만들어서 솔루션화 시키는 것들이 되게 이제 향후에 만들어질 일들이고요.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자기주체 정보 관리. 자, 잊혀질 권리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잊혀질 권리와 내 정보에 대한 것들을 추적해서 알려줄 권리.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로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서화라도 주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보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확장해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루션으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 관리, 우리 수탁사 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GDPR의 개념에서 컨트롤러와 프로세스 개념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되고 협력사한테 프로세스가 되면 다 계약에 대한 것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협력사들의 계약을 하자고 하면은 하는 말들이 왜 해야 돼요? GDPR이 뭔데요? 이런 거 왜 만들어야 돼요? 그 설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 이제 새로 나오는 프로파일링 관련된 것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게임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개별 항목들은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상하지만 저런 요소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각각의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진 2번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고요. 여기에 중심은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입니다. 흐름에 대한 분석이 돼야지만 앞에 모든 것이 형립이 되거든요. 이 흐름 분석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 우리 핌스나 ISMS에서 흐름도 분석 다 했잖아.
다릅니다. 뭐냐면은 EU 국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일부 글로벌 업체를 나와 있는 것들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 현지 사람들을 다 흐름도 분석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 가서 흐름을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흐름도 분석이 잘 돼야 되고 그것들을 하는 내용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프로세스를 하는 이게 흐름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옵션 있고 옵션 B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어떻게 요구사항을 접속해서 그것을 분석할 거냐 하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들 GDPR 어느 정도 잘 돼 있다 체크리스트로 하면 됩니다. GDPR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기본으로 개인의 흐름도를 분석하고 그것을 하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거는 PI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어디서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뭐 체크리스트로 다 GDPR 해결돼요.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준비가 완벽히 된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체크리스트 가지고만 다 한다? 그건 다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니 어렵다는 거죠. 체크리스트 기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양 분석을 다 통해서 하는 분이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걸 외부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분석할 때도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에 따라서 내용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돼서 마지막 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 얼마큼 시작을 하냐?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다 하자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첫 번째 말한 과징금 지금 바로 때릴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EU 집행부에서도 워낙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다 대응을 못할 겁니다. 따라서 공고안을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공고 해결해라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정 조치를 요구를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그 수정 조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일부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먼저 준비를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핵심 항목 위주로. 우리가 어느 기업이 필요한지 아까 11개 항목에서 중요한 내용을 성립하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데이터의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 다 수집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컨설팅 하면서 필요 없이 수집하는 것들 다 브로킹 시켰습니다. 50% 이상의 시스템 수집되는 거 다 막았습니다. 너무나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집된 것들 파악이 안 돼서 다 흘러가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연 EU 데이터들이. 네 번째, 거기에 맞게 흐름이 됐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뭘 해야 되느냐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GDPR은 모두가 문서화 작업입니다. 문서화 작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서화 작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GDPR에 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다가 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는 체크를 받는다면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DPO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가야 되냐 보안적으로 가야 되냐는 사실 숙제입니다. 둘 다 약간의 미싱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쪽은 어느 게 더 맞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결정하고요. 누군가 일을 할 수 있게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대기업들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건데 중소기업들 시간 없는데 맞을 것 같고 비즈니스 해야 돼 말아야 돼. 작은 거라도 하자는 겁니다. 해서 내가 이런 GDPR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EU 집행부에서도 저번에 이게 하고 나서 발표된 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것들을 한번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요. EU의 GDPR에서 우리 이만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도큐멘트 와서 증명을 하는 것들이 현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저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자, 이상으로 GDPR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하지 못했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이슈되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